2026년 1월, 민지는 28살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들어온 지 이제 막 3년이 됐죠. 평범했던 그녀의 인생이 1년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주식 때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철순의 카페 주식. 딱 2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세상에 1년 만에 500만 원이 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300만 원을 번 거죠. 민지는 신이 났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 자신감이 붙은 민지는 다른 주식들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배터리 회사, 화장품 회사, 게임 회사까지. 뉴스에서 좋다고 떠드는 건 죄다 샀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배터리 회사에서 50만 원 손해, 화장품 회사에서 30만 원 손해, 게임 회사에서 그나마 10만 원을 벌었지만 다 합쳐보니 70만 원 마이너스였습니다. 철순의 카페로 힘들게 번 돈의 4분의 1이 순식간에 날아간 겁니다. 민지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철순의 카페는 대박이 났는데 다른 건 쪽박을 찼을까요? 그때 회사 선배가 지나가며 민지에게 재무제표는 보고 샀냐고 툭 던졌습니다. 민지는 재무제표가 뭐냐고 되물었죠. 선배는 사람으로 치면 건강검진 결과표 같은 거라며 그걸 봐야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버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민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감으로 찍지 말고 제대로 배워보자고 결심했죠. 2월 어느 날 민지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철순의 카페였고 제목은 주주 여러분을 IR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R은 Investor Relation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투자자 설명회라고 합니다. 회사가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민지는 비록 100주밖에 없는 소액주주지만 자신도 엄연히 이 회사의 주인이니 망설임 없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명회 당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 회의실, 약 100여 명의 투자자가 모였습니다. 편한 복장의 개인 투자자도 있고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기관 투자자들도 보여 열기가 후끈했습니다. 잠시 후 철수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철수는 주주 여러분 덕분에 회사가 이만큼 컸다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바로 재무제표였습니다. 민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가득 숫자가 빼곡했거든요.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 부채 등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철수가 지휘봉을 들고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으니까요. 철수가 첫 번째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2025년 철순의 카페 순이익 10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순이익을 영어로 네트 인컴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1년 동안 진짜로 번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인건비, 임대료, 세금까지 다 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손해준 돈, 그게 바로 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급 때 배운 영업이익이랑 비슷한데 더 깐깐하게 계산한 거구나 싶었죠. 철수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줬습니다. 영업이익은 영어로 Operating Profit이라고 하며 장사에서 번 돈을 뜻하는데 순이익은 거기서 이자나 세금 같은 것까지 다 빼고 남은 최종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철순의 카페가 작년에 매출 1,000억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원두값, 우유값, 임대료 같은 비용 800억을 뺐습니다. 그럼 200억이 남죠.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은행 빚이 있어서 이자 30억을 냈습니다. 그럼 170억이 남습니다. 또 나라의 세금을 70억 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딱 100억이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순이익입니다. 회사 통장에 진짜로 들어온 돈이자 배당도 주고 다음 사업에 재투자도 하고 회사 금괴 쌓아두기도 하는 진짜 돈이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정리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장사 자체에 들어간 비용만 빼고 계산한 장사 실력이고 순이익은 은행 이자와 세금까지 다 치르고 주인 주머니에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잘했는지는 영업이익을 보고 회사가 진짜 알부자인지는 순이익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순이익이 클수록 좋은 회사라고 메모했습니다. 철수가 다음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EPS 10,000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EPS, 영어로는 Earnings per Shar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주당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 아프시죠? 아주 쉽게 내 주식 하나의 연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철순의 카페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순수익 100억 원을 남겼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카페의 주식이 총 100만 주가 발행되어 있네요. 그럼 100억 원을 100만 개로 쪼개보는 겁니다. 나눠보면 주식 한 개당 10,000원씩 번 셈이 되죠. 이게 바로 EPS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민지가 이 카페 주식을 딱 한 주 샀다고 칩시다. 내가 가진 이 종이 한 장이 1년에 10,000원어치 일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 10,000원을 당장 민지 통장에 꽂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배당금이죠. 하지만 회사가 내 몫으로 이만큼 돈을 벌어서 곳간에 쌓아뒀다는 뜻이니까 주식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피자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회사 수익이라는 피자 한 판이 있어요. 이걸 주식 수만큼 조각냅니다. 10명이서 나눠 먹으면 한 조각이 큼지막하죠? EPS가 높은 겁니다. 반대로 20명이서 나눠 먹으면 내 조각이 반으로 확 줄어들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EPS가 높은 회사를 좋아합니다. 내 주식 한 장에 떨어지는 몫이 크다는 뜻이니까요. 작년에 10,000원 벌던 주식이 올해 15,000원을 벌었다? 이건 회사가 일을 아주 잘했다는 뜻이니까 주가도 오를 확률이 높겠죠. 철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PER 10이라고 적혀 있네요. PER은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주식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죠. 철수가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PER은 내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철순의 카페 주가가 10만 원이고 아까 계산한 EPS가 10,000원이었죠. 10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1년에 10,000원씩 벌어다 줍니다. 그럼 투자한 10만 원을 다 회수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당연히 10년이 걸리겠죠. 그래서 PER이 10인 겁니다. 만약 PER이 오라면 5년 만에 본전, PER이 100이라면 10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숫자가 낮을수록 본전을 빨리 뽑으니까 좋은 거겠죠? 철수가 은행 적금이랑 비교를 해줬습니다. 은행 이자가 세면 원금이 빨리 모이고 이자가 낮으면 한참 걸리잖아요. PER이 낮다는 건 이자를 아주 많이 주는 적금이랑 똑같은 겁니다. 보통 PER 10에서 24이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철수의 돌발 질문. PER이 100인 주식은 비싼 걸까요? 안 비싼 걸까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본전 뽑는데 100년이나 걸리는데 당연히 비싼 거 아닌가요? 철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꼭 그렇진 않다고요. 지금은 1년에 10,000원을 벌지만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내년엔 2만 원, 내후년엔 5만 원을 번다면 어떨까요? 100년 걸릴 줄 알았던 본전 회수 기간이 10년으로 확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회사는 PER이 높아도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사는 거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PER은 단순히 현재 숫자만 볼 게 아니라 회사가 얼마나 빨리 크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하는군요. 철수가 다음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BPS 5만 원. BPS는 Book Value Per Share의 약자로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가 망했을 때 챙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가 망했는데 어떻게 챙기냐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철순의 카페가 오늘 당장 문을 닫는다고 칩시다. 가게 건물 팔고 커피 머신 팔고 금괴에 있는 현금까지 다 합쳐서 은행 빚을 갚습니다. 그렇게 빚잔치를 다 끝내고 남은 돈을 주식 수대로 똑같이 나눠주면 한 주당 5만 원씩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지금 주가가 3만 원인데 BPS가 5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회사가 망해도 나한테 5만 원이 떨어지는데 지금 주식 가격은 3만 원밖에 안 하네요? 망해도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이런 주식을 아주 저평가된 알짜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주가가 10만 원이라면 내가 챙길 돈보다 2배나 비싸게 주고 사는 셈이죠. 물론 회사의 미래가 아주 밝다면 웃돈을 주고라도 사겠지만 당장 가진 재산만 보면 비싼 건 사실입니다. 민지가 무릎을 탁 칩니다. 중고차 살 때랑 비슷하네요. 차 가격은 500만 원인데
차를 분해해서 부품만 팔아도 800만 원이 나오면 무조건 사는 게 이득이잖아요. 철수가 정확하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가게를 정리하는 친구가 냉장고랑 테이블 다 팔아서 빚 갚고도 4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급하다며 단돈 200만 원에 넘기겠다고 하면 당장 사야겠죠? 그게 바로 BPS가 보여주는 저평가의 기회입니다. 철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PBR입니다.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의 약자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산 주식 가격이 이 회사의 실제 재산보다 몇 배나 비싼지 따져보는 겁니다. 철수네 카페 주가가 10만 원인데 실제 재산인 BPS가 5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 나누기 5만 원은 2. 즉 실제 재산보다 2배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PBR이 1보다 작다는 건 회사가 가진 돈보다 주가가 더 싸다는 뜻입니다. 완전 박앤세일 중인 거죠. 회사가 망해서 짐만 싸들고 나와도 본전은 건진다는 소리입니다. PBR이 정확히 1이면 주가와 재산 가치가 똑같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재산보다 비싸게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감정가가 10억인 아파트가 시장에서 20억에 팔린다면 실제 가치보다 2배 비싸니까 PBR이 2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래 가치를 보고 웃돈을 주고 사는 거죠. 반대로 시골 아파트라 감정가는 2억인데 인기가 없어서 1억에 팔린다면 PBR 0.5 저평가된 상태인 겁니다. 그럼 PBR이 높으면 무조건 거품일까요? 아닙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기업을 보세요. 이런 회사들은 공장이나 땅 같은 눈에 보이는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자산은 적죠. 하지만 기술력이나 브랜드 같은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PBR도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은행이나 철강 회사는 가진 건물이나 기계가 워낙 많아서 PBR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PBR을 볼 땐 반드시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페는 카페끼리, 은행은 은행끼리 비교해야 누가 진짜 싼지 알 수 있다면서요. 민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PBR이 낮으면 득템 기회, 높으면 인기 많은 성장주. 하지만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 철수는 다음 지표를 가리켰습니다. ROE 20%. ROE는 Return on Equity의 약자로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합니다. 민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 단어가 너무 어렵죠. 철수가 아주 쉽게 풀어줍니다. 자기자본은 그냥 주주들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철수네 카페가 주주들 돈 500억을 굴려서 1년에 순이익 1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100억 나누기 500억은 0.2. 퍼센트로 바꾸면 20%죠? 이게 바로 ROE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주 돈 100원을 가져다가 사장님이 1년에 20원을 벌어왔다는 뜻입니다.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볼까요? 민지가 1,000만 원으로 떡볶이 장사를 해서 200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럼 ROE는 20%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똑같이 1,000만 원으로 치킨집을 했는데 50만 원밖에 못 벌었네요. ROE 5%입니다. 누구한테 투자해야 할까요? 당연히 장사 잘한 민지겠죠. ROE가 높을수록 돈을 굴리는 솜씨가 좋다는 뜻입니다.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가 고작 2% 나오는데 이 회사는 20%씩 불려주는 거니까요. 은행보다 10배나 일을 잘하는 겁니다. 보통 ROE가 10%만 넘어도 우량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20%가 넘으면 그건 진짜 괴물 같은 수준이고요. 반대로 5%도 안 된다면 문제입니다. 사업하느라 고생하느니 차라리 그 돈 빼서 은행에 넣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민지는 감탄했습니다. ROE 하나만 봐도 사장님 능력이 딱 보이네요. 철수는 마지막 꿀팁을 줍니다. ROE는 매년 좋아지는지 추세를 봐야 한다고요. 작년에 10%였는데 올해 20%가 됐다? 회사가 점점 더 똑똑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철수가 다음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ROA 약 7%. ROA는 Return on Assets의 약자로 총자산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방금 배운 ROE랑 이름이 비슷하죠? 뭐가 다를까요?
알로이는 주주들의 돈, 즉 내 돈으로 얼마나 벌었냐를 보는 거고, 알웨이는 남의 돈인 빚까지 다 합친 회사의 전체 덩치로 얼마나 벌었냐를 보는 겁니다. 철순의 카페 총자산이 1,500억입니다. 여기에는 건물, 기계,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으로 산 커피 머신도 어쨌든 장사 미천이니까요. 순이익 100억을 이 총자산 1,500억으로 나누면 0.067, 대략 약 7% 정도가 나옵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건 회사가 가진 재산을 놀리지 않고 아주 알뜰하게 잘 써먹었다는 뜻입니다. 철수가 렌탈 사업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민지가 정수기 100대를 1,000만 원에 샀습니다. 이걸 굴려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봅니다. 그런데 친구는 똑같이 1,000만 원어치 정수기를 사놓고 관리를 못해서 50만 원밖에 못 버네요. 같은 자산인데 민지가 2배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죠. 이게 바로 알웨이의 차이입니다. 보통 알웨이가 5%만 넘어도 꽤 괜찮은 회사라고 봅니다. 철수는 여기서 고급 꿀팁을 하나 줍니다. 알로이랑 알웨이를 같이 보면 회사의 속사정이 다 보인다고요. 만약 알로이는 엄청 높은데 알웨이는 낮다면 어떨까요? 주주 돈인 자기 자본은 적고 빚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내 돈은 쥐꼬리만큼 넣고 빚으로 덩치만 불린 거니 위험할 수 있겠죠. 반대로 알로이도 높고 알웨이도 높다면 완벽합니다. 빚 관리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아주 튼튼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니 회사의 건강 상태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점점 재미가 붙습니다. 철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익잉여금 300억, retained earnings라고 하며 말 그대로 회사가 벌어서 인겨로 남겨둔 돈을 뜻합니다. 회사가 1년 동안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걸 홀라당 다 써버리진 않겠죠.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고 공장 짓는 데 쓰고도 남은 돈은 비상금처럼 금괴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철순의 카페가 지난 5년 동안 400억을 벌었는데 100억은 기분 좋게 배당으로 주고 나머지 300억은 저축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익잉여금입니다. 철수가 저금통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이가 매달 용돈 10,000원을 받아서 3,000원은 과자 사 먹고 7,000원은 돼지 저금통에 넣습니다. 1년이 지나면 84,000원이 모이죠. 이 저금통에 든 돈이 바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입니다. 저금통이 묵직할수록 나중에 비싼 장난감도 살 수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도 있겠죠. 회사도 똑같습니다. 이 돈이 많다는 건 회사가 아주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버틸 힘이 있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총알도 넉넉하다는 뜻이니까요. 반대로 이 숫자가 마이너스라면 어떨까요? 그동안 장사를 못해서 원금을 까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금통이 텅텅 빈 걸 넘어서 빚만 쌓이고 있다는 위험 신호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개인으로 치면 든든한 통장 잔고 같은 거군요. 당연히 많을수록 마음이 편안하겠죠? 철수가 화면 맨 위를 가리켰습니다. 자본금 50억. 자본금은 캐피털 스톡이라고 하며 회사를 차릴 때 주주들이 모은 쌈짓돈, 즉 종잣돈입니다. 철수가 처음 카페 법인을 만들 때 친구들이랑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돈이 딱 50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금입니다. 철수가 더 쉬운 예를 듭니다. 친구 5명이 각자 1,000만 원씩 모아서 총 5,000만 원으로 카페를 차렸다고 칩시다. 여기서 5,000만 원이 자본금입니다. 나중에 장사가 대박이 나서 3억짜리 건물을 사게 되더라도 자본금은 여전히 5,000만 원입니다. 처음에 모았던 그 출발 자금만 자본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덩치가 커져도 장부상 자본금 숫자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자본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불리는 능력입니다. 자본금 10억으로 시작해서 매년 100억을 버는 회사가 자본금 1,000억을 쌓아두고 겨우 10억 버는 회사보다 훨씬 알짜배기니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현재 능력이 아니라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선이군요. 철수의 표정이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이번엔 빚 얘기를 할 차례였거든요. 화면에 부채 비율 200%라고 떴습니다. 부채 비율은
Debt to Equity Ratio라고 하며 내 돈에 비해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철순의 카페의 자기 자본, 즉 주주들의 돈이 500억입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나 외상값 같은 빚이 1000억이나 있네요. 빚이 내 돈보다 2배나 많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200%인 겁니다. 쉽게 말해 내 돈 100원당 빚이 200원이라는 뜻이죠. 철수가 집 살 때를 예로 들어줍니다. 민지가 3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은 1억이고 은행 대출을 2억 받았습니다. 내 돈은 1억인데 빚이 2배인 2억이죠. 이러면 부채 비율 200%입니다. 만약 집값이 뚝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내 돈이 2억이고 대출이 1억이면 부채 비율 50%입니다. 훨씬 마음이 편하겠죠. 이 비율은 낮을수록 회사가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100% 이하면 빚보다 내 돈이 많다는 거니까 아주 건전한 상태입니다. 100%에서 200% 사이면 적당한 수준이고요. 하지만 200%가 넘어가면 빚이 좀 많네 하고 경고등이 켜집니다. 400%가 넘어가면 번 돈으로 이자 갚기도 벅찬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철수가 땀을 삐질 흘리며 해명합니다. 우리 카페는 200%지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빚 갚는 건 문제없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업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큰 돈을 빌려야 하니 원래 부채 비율이 높고 소프트웨어 회사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 빚이 별로 없어서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남이랑 비교할 땐 반드시 같은 업종끼리 봐야 합니다. 민지는 메모장에 적습니다. 빚은 적을수록 좋지만 뭐 하는 회사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철수가 다음 지표를 가리켰습니다. 유동비율 150%. 유동비율은 current ratio라고 하며 회사가 단기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철수는 부채에도 종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이나 10년 뒤에 천천히 갚아도 되는 장기 부채가 있는 반면 1년 안에 당장 갚아야 하는 단기 부채가 있다고요. 그리고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현금이나 예금, 그리고 바로 팔 수 있는 재고 같은 것들이죠. 유동비율은 이 유동자산을 단기 부채로 나눈 값입니다. 철순의 카페는 유동자산이 300억, 단기 부채가 200억입니다. 나누면 1.5%로 바꾸면 150%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200억인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300억이나 있다는 겁니다.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철수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 통장에 3천만 원이 있고 다음 주에 들어올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합쳐봐야 3,300만 원이네요. 5천만 원보다 한참 모자라죠? 이러면 유동비율이 66%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급하게 차라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비율은 100%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단기 빚을 갚을 돈이 충분하다는 뜻이니까요. 반대로 100% 미만이면 위험합니다. 갑자기 빚 독촉이 들어오면 돈이 부족해서 흑자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200% 이상이면 아주 안전합니다. 여유가 넘치는 거죠. 철순의 카페는 150%니까 적당히 안전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동비율은 급할 때 주머니에 현찰이 있냐를 보는 거군요. 설명회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민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듯 이해가 됐습니다. EPS, PER, BPS, PBR, ROE, ROA, 그리고 부채 비율, 유동 비율, 현금 흐름까지. 처음엔 외계어 같았는데 하나하나 풀어보니 다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철순의 카페는 EPS가 높고 ROE가 좋고 부채 비율도 관리가 잘 되고 현금 흐름도 플러스였습니다. 민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철순의 카페가 좋은 주식이었는지.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면서 민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손해본 배터리 회사랑 화장품 회사는 어땠을까? 다음 주말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찾아봤습니다. 배터리 회사는 부채 비율이 무려 300%였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죠.
유동 비율도 70%, 당장 갚아야 할 빚도 해결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화장품 회사는 ROE가 고작 3%였습니다. 주주 돈으로 돈을 거의 못 벌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영업활동 현금 흐르, M도 마이너스. 회사의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리 봤더라면 절대로 안 샀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민지는 노트에 나만의 투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순이익이 매년 늘어나는 회사를 찾자. 둘째, EPS가 높은 회사가 좋다. 셋째, PER은 너무 높지 않은 적정 수준이어야 한다. 넷째, PBR이 1 근처라면 저평가된 보물일 수 있다. 다섯째, ROE가 10% 이상인 효율적인 회사를 고르자. 여섯째, 부채 비율은 200% 이하가 안전하다. 일곱째, 유동 비율은 100% 이상이어야 안심이다. 여덟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반드시 플러스여야 한다. 이 8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를 찾는다면 분명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민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진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좋은 댓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